1990년 발표된 박안서 작가님의 장편소설 미망은 작가님의 유일한 역사소설이자 대작으로 조선 말부터 한국전쟁 이후 분단까지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개성상인 집안의 일대기, 그 흥망성쇠를 그려냅니다. 제목인 미망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작가님의 고향인 개성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그리워 마지 않던 박안서 작가님의 대작을 낭독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동과 고마움이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권으로 구성된 소설 미망은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개성이 북한으로 편입되기까지의 격변하는 역사의 흐름을 관통합니다. 제가 이틀 전까지 황현의 매천야록을 낭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동일한 시간적 배경을 이번에는 소설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망은 개성 최고의 거상이었던 할아버지 전처만, 그의 손녀인 태임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다양한 인물들이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인물들만이라도 그 그리운 사나를 거침없이 누비며 운명과 싸워 흥하고 망하고 울고 웃게 하고 싶다는 건 내 오랜 작가적 소망이자 내 나름의 귀향의 방법이었다. 라고 작가님은 말했습니다. 소설 곳곳에 개성 특유의 풍속과 문화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당시 개성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미망은 박안서 작가님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개성에 대한 애정을 녹여 집필한 작품으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을 넘어선 작가 개인의 소망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 파란만장한 운명을 겪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묘사는 큰 감동과 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미망은 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왔던 박안서 작가님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시대인 구한말과 개화기를 배경으로 작가적 상상력과 역사적 안목을 발휘한 작품으로 작가님의 유일한 역사소설입니다. 미망은 박안서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관통하며 집필되었습니다. 1988년 5월 남편을 잃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988년 8월에 아들마저 사고로 잃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을 두고 박안서 작가님은 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작품 중 혹시 50년이나 100년 후에도 읽힐 게 있다면 미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소설에는 낯선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문맥으로도 잘 파악되지 않는 단어는 고정 댓글과 세부 정보란에 그 뜻을 적어두겠습니다. 미망은 이틀에 한 회차씩 오후 8시에 업로드할 계획이며 완독에 이르기까지 약 2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낭독과 청독 기대합니다. 1. 전시가의 사람들. 고려가 망한 지 근 500년. 고려의 옛솔 개성은 왕도의 영화는 비록 만올 때의 추초처럼 속절없이 되었을 망정 또 다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를 고루 누비며 오리의 이문을 위해 심리를 쫓기를 마다않는 보부상들 뿐 아니라 상업의 요지마다 자리 잡고 그 일대 물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때로는 담대한 매점으로 거액의 이윤을 노리는 소위 송방들의 돈과 물자의 모든 길은 개성으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난 거부, 부상들의 전과 도가와 본가가 있는 개성의 중심 상가는 겉보기는 서울의 종가나 이현의 흥청거림에 훨씬 못 미치는 차분하고 조촐한 것이었다. 막대한 물자는 동업자끼리의 계조직인 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고 큰 거래는 거의 거상들의 사랑방에서 어음으로 이루어졌다. 실속을 중하게 여기고 외화치레를 가벼이 여기는 개성사람다움은
그들의 직구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대에 수만금을 모은 것으로 소문난 부상 전초만 영감의 집 역시 그러하였다. 북부 동해랑에 있는 그의 집 사랑채는 윗사랑 아랫사랑 행랑채의 규모를 고루 갖춘 것이었으나 야트막하고 지붕은 이형을 인 초가였다. 큰 사랑엔 본디 6자가 넘는 큰 돈깨가 놓여 있었으나 근래엔 보이지 않았다. 소문엔 괴안에 가득한 은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방꼬레가 내려앉아 사랑채에 딸린 곡간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영감의 마누라도 모르는 일이었다. 원산에서 급히 당도한 차인 최서방은 그의 기난 용건을 전처만이 조금도 비위가 당겨하지 않는데 몹시 낙담하고 있었다. 전처만 영감의 수십 명 차인 중 가장 영감의 신임이 두터울 뿐 아니라 돈과 산물의 흐름을 손금처럼 빤히 들여다보며 어디다는 볼을 맞고 어디다는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계책의 비범함이 그 신임에 합당하다는 본인의 자부심 또한 만만치 않은지라 최서방은 낭패스럽다 못해 분노를 누리기 어려웠다.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돈벌이를 아무런 그럴 만한 까닭 없이 다만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니. 최서방의 용건인즉 삼남 지방의 작년 목화 농사가 대용이니 올해 함경도 지방의 목면을 매점했다 풀면 크게 이문을 남길 것 같다는 얘기였다. 틀림없는 장사였고 빠를수록 좋았다. 최서방이 큰돈 먹을 만한 정보를 물어들인 게 이번이 한두 번째도 아니었다. 이번 일보다 훨씬 입속의 전망이 약한 일에도 최서방의 말이라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큰돈을 선뜻 대던 전처만이었다. 최서방이 개똥을 매점하래도 두말 없이 돈을 댈 전영감이라느니 개똥을 매점해도 아마 세곱의 이문은 남길 최서방이라느니 하는 소문이 개성에 난다긴다 하는 도거리 장사꾼들 사이에 파다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와 최서방의 사람됨을 알만했다. 최서방의 분노는 배신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홧김에 10연이라도 얻어서 혼자 장사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전처만이 내키지 않아 하는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한 어쩔 수가 없었다. 전처만 밑에서 잔뼈가 굵어 오늘날까지 전적으로 그의 신임에 힘입었던 최서방인지라 그의 그늘을 떠난다는 생각은 실상 일시적인 오기에 불과했다. 한증이나 한탕하고 집에 들러 묵은 회포를 풀고 가면 이번 길이 말짱 허행은 아니잖는가. 최서방의 이런 편안치 못한 심사를 헤아리지 못할 전처만이 아니건만 짐짓 딴청을 부려 다독거리려 든다. 한증 소리에 최서방은 문득 노독에 찌든 발꼬릿내에 신경을 쓰면서도 처음으로 안색을 폈다. 한증 좋으습죠. 타간에서 제일 그리운 건 옆편네보다도 한증이니까요. 집에 안 들르고 가면 모를까 들르려면 한증부터 해야겠습죠. 자네 말 켜속이 수상하게 돌아가는구먼. 그게 어드렇게 옆편네보다 한증이 더 그리운 게 되나. 원 사람도. 전영감이 맺고 끊는 듯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헛된 소리를 하려 들자 최서방은 다시 한증이나 옆편네 생각보다는 큰 돈벌이 생각이 굴뚝 같아져서 또 한 번 빌붙어 보고 싶어진다. 주인어른,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요. 어차피 숭상이 먹을 건데 뻔히 보고 놓치기가 여간 아쉽지 않습니다요. 하면서 복국을 쳐다본다. 도고에서 이문 먹는 걸 누가 모르나. 그런데 뭘 그렇게 망설이시니까. 세월이 하수상해서. 전처만 영감이 말끝을 흐린다. 원 주인어른답지도 않게 그런 말씀이 어디매이시니까. 세월 시끄러울 때를 요리조리 잘 타 돈 버는 게 장사하는 재미 아닙니까요. 서울 양반님네들 지희끼리 실컷 찢고 까불고 시끄러우라죠. 암요. 그 tum바구니에서 우린 돈을 벌자 이 말씀 아닙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한심한 양반님네들 싸움에 송상은 더욱더 치부를 하자 이 말씀이야요. 최서방의 신바람이 나서 목소리에 열기가 올랐다.
열렬하건 싸늘하건 간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개성상인들의 이시왕조에 대한 반골 정신은 한결같았다. 최영 장군의 사당을 덕물산에 모시고 이때에 한 번씩 질탕한 도당굿을 올려 억울한 원원을 위로하며 억울한 원원에게야말로 기륭화복을 내다보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그들의 마음속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미워하고 이시조선을 능멸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조상은 그 한심한 조종에 벼슬하느니 차라리 마음 독하게 먹고 선비들이 얕부는 장사꾼이 되어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당초의 순수하고 독한 마음은 수없는 대를 거치면서 더러 흐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 속에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기도 했을 망정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 사람들이 입살이라고 부르는 백미를 이살이라고 해서 안 부르고 왕살이라고 하기를 좋아했다. 이시왕조가 고륙상잔을 하건 당바싸움을 하건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하면서 그 허술한 tum바구니를 요령껏 뚫고 돈벌이에 날로 이골이 났다. 보부상과 개성상인 특유의 차이는 방방곡곡에 퍼져 교류함으로써 당시로선 가장 빠른 정보 전달의 역할도 했다. 고로 나라 살림이 기울고 나라 기운이 하루하루 쇠잔해 간다는 걸 서울 사람보다 먼저 알았지만 나라의 위기 중에서 그들의 상업의 호기만을 날래게 포착하고 나면 나머지는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덕없이 세운 나라, 고륙상잔의 피로 세운 나라가 그러면 그렇지. 그들은 아게씨가 어떤 줄기를 뻗으며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나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그 영검함에 경악하는 싸늘한 방관자로 일관했다. 전처만의 나라 형편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 그는 남달리 나라 밖에서 제 나라를 바라본 경험이 풍부했다. 그가 한창 때 큰 재산을 모은 건 인삼이나 피물을 도고하여 청국과 밀무역을 했기 때문인데 직접 북경까지 가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정치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달프고 위험하고 입속에 눈이 벌건 먼 길이었지만 남의 나라의 격변기는 남의 일 같지 않게 그의 피부에 사정없이 와 부딪혔고 그런 경험은 나라 안에서 입속만을 추구하는 동업자들과는 색다른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속보다는 나라 근심을 더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조가 망한다는 것은 또 한 번 왕의 성이 바뀌는 단순한 왕조의 흥망과는 다른 양상이 되리라는 고약한 예감이 그의 상업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정말 안 되겠시니까 주인어른. 최서방이 아직도 한 가닥의 미련을 못 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럼 내가 우정 그러겠나. 전처만의 주름 사이로 수심이 어렸다. 최서방은 속으로 영감도 이제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조르지 않기로 한다. 그냥 일어나기도 못해서 그가 돌아다니며 본 것 중에서 신기한 것을 하나 얘기해서 가벼운 웃음거리로 삼아보려 든다. 이번 길에 서울에서 하루 묵었는데 거기서 글쎄 말로만 듣던 양인을 구경하지 않았겠시니까. 양인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백절친이 같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는데 정말 눈이 움푹하니 새파랗고 머리칼은 옥수수 시험 말라붙은 것 같은데 꼬리가 달린 것 같진 않던뎁쇼. 벗겨보진 못했지만 바지가 넣고 깨맨 것처럼 꽉 껴서 푼도 분한 데라고는 없으니 어둠에 어드럽게 꼬리를 사려두었겠시니까. 자넨 그럼 양인들이 미개해서 아직도 꼬리가 남아있단 소리를 믿나? 아무데서나 혼례를 붙는다니 짐승과 다를 바가 뭐이시니까. 이제 그만 가보게나. 한증하는 거 잊어뿌리지 말고. 그리고 설라문에 어찌 알압쇼? 아닐세. 그 다음은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날더러 물어. 멀쩡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서방이 물러간 다음에도 전처만은 한동안 멍하니 복궁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도 양인을 본 적이 있었다. 이 땅에 여기저기서 양인 구경했단 소리가 돌기 몇 해 전 북경에서 양인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홀레 붙는다고 질겁을 하는 끌어안고 입 맞추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었다. 말이 끄는 바퀴 달린 가마 같은 데서 바지 입은 남자 양인이 먼저 내리더니 그 안에 여자를 부축해 내려주는가 했더니 꽉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넓고 깨맨 것처럼 팔대기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팔도 남자의 모가지를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를 봤나. 정말 길바닥에서 홀레를 붙으려는 거 아닌감. 동행은 제풀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이렇게 호령을 하고 도망을 쳤지만 전초만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꼼짝을 못하고 지켜보았다. 양인 남자가 양인 여자를 길에 내려놓았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고 눈부셔 보였는지 전초만은 지금까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기쁨으로 아침 햇살 속에 갓 피어난 커다란 꽃송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양인들은 저런 얼굴로 홀레를 붙는 걸까? 양인 여자는 양인 남자에 비해 키가 작달막했다. 머리칼이 둘 다 명주실 다발 같은 미색이어서 나이를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부부가 아니라 부녀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홀레까지는 안 갔더라도 부녀간에 볼을 비비고 입술을 서로 댄다는 것도 해괴망측한 일이긴 하지만 더욱 해괴한 것은 전처만 자신의 눈이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이 보기 싫지가 않았다. 보기 싫기는커녕 생전 처음 맛보는 설레는 황홀감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의 설레임 속엔 전혀 음탕함이나 정욕의 낌새 같은 게 없는 것도 신기했다. 구체적인 성욕이라는 걸 느끼기 전 소년 시절 깜짝 놀라게 아름다운 노을이나 꽃을 보고 느낀 설레임과도 닮은 순수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렜다. 그는 괜히 한번 큰 소리로 허튼 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리고 반듯하게 의관을 정제했다. 갓 그늘이 그의 깐깐한 이마에 살짝 우수를 더했다. 섬돌로 내려선 그는 굽 높은 남학신을 신었다. 남학신은 그가 집안에서만 신는 신이었다. 밖에 볼 일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안에 기난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 듯 중문 밖에서 머뭇거렸다. 중문을 지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높이 솟아있고 마당의 꾸밈이 운치스러워 볼만했다. 아무리 개딱지 같아도 방과 부엌과 뒷간은 갖추어야 집구실을 하듯이 개성집이라면 거기에다 화초석이라는 화초 놓는 긴 돌을 하나 덧붙여야 비로소 집이 된다. 전처만의 집쯤 되면 세 층이나 되는 화초석에다 연목과 귀한 관상목을 고루 갖춘 풍치 있는 마당이 조금도 분수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 드높은 안채 역시 골고루 정결하고 반들반들했지만 기가 질리게 으리으리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촐하고 꼭 필요한 세간이 안식구들의 손때로 그렇게 윤이 나는 것이지 부자티가 나게 값비싼 세간살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층 항아리가 층층이 놓인 3층 찬장이나 마루나 기둥이 한결같이 얼굴이 비치게 반들대는 걸 보면 으리으리하기는커녕 문득 청승맞다 싶은 적막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안식구는 전처만의 마누라 홍씨와 행랑 것들이 머리빵아시라 부르는 혼자된 며느리와 손녀 태임이까지 모두 세 식구였다. 살림은 주로 홍씨가 했다. 시어머니가 아래 것들과 마찬가지로 도랑치마를 휘두르며 온종일 부지런하게 안팎 살림을 건사하는 것을 며느리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태연히 지켜보았다. 속 모르는 사람은 홍씨더러 극성 좀 작작 떨고 이제 그만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 내주라고들 하지만 홍씨의 살림 주장엔 순전히 일복만 따랐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과 상관 있는 실속이 있는 건 아니었다.
곡간 열쇠는 영감이 쥐고 있었고 하다못해 바늘 한 쌈까지 영감이 사들였다. 설이 돌아오면 새갓난 아들들과 전에 거느리고 있는 사환이나 서사들의 망건을 공단으로 새로 꾸미는 일까지 홍씨의 몫이 되는데 그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망건을 꾸밀 수 있도록 조각조각 마름질해 파는 검은 공단은 오를 다투게 얀얕해서 까닭 잘못 쓰면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감은 그 잘난 공단 조각 하나도 여벌로 더 들여보내는 일이 없어 한두 개 더 얻으려면 곱지 않은 눈총과 못마땅해 하는 헛기침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지금은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그의 청포도 전도가에 중국의 금단과 토산의 명주와 마포 저포가 길길이 쌓여 있을 때나 돈깨의 무게로 구들장이 내려앉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지금이나 전처만의 홍씨에 대한 반짓발음은 한결같았다. 그렇다고 홍씨가 그걸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풍족하게 타고난 일복을 홍씨는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날로 일복이 불어나는 것으로서 살림이 불어나는 것을 대강 계량하는 재주가 남달라 호의호식 안 하고도 제법 당당하게 부잣티 낼 줄도 알았다. 홍씨에게 걱정이 있다면 허구한 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림처럼 머리빵을 지키고 있는 청상과부 며느리 때문이었다. 홍씨가 손녀 태임이하고 거처하는 안방과 머리빵 사이에는 삭한 큰 마루를 격해 있건만 홍씨는 잠잘 때나 바느질할 때나 부엌일 건사할 때나 쉴 새 없이 머리빵 정적 속에서 한숨 소리, 옷기 스치는 소리를 가려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다. 그 일에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말벗도 그리울 때면 홍씨는 넌지시 며느리를 안방으로 부르기도 했다. 빚어놓은 것처럼 단아하고 무표정한 며느리는 이런 호출에 순순히 응했지만 홍씨는 왠지 허수아비를 상대하는 것처럼 허전해서 괜히 말만 많아졌다. 내 솜씬 내가 물려받아야지 아까워서 어드럭커는 죽어도 손은 남기고 가라고들 하지만 손 두고 가는 게 별거냐. 맏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지. 나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누우면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어야. 이러면서 바느질거리를 펴놓고 더 열심히 주절대기 마련이다. 너희 시아버님은 솜을 조금이라도 두둑하게 두면 안 입으신단다. 그저 두는 둥 마는 둥 백지장처럼 펴두어야지. 솜 둘 때는 솔기에다 살짝 풀칠을 해서 솜을 눌러줘야 한다. 38의 명주 안 받친 두루막은 고약해서 그렇게 안 하면 솜이 아래로 처지거든. 젊어서 한창 남봉 필 때도 무명옷만 입으시던 양반이 기껏 모양 낸다는 게 반주 두루막이 고작이더니 요즘 38이나 명주를 부쩍 받치는 걸 보면 그 극성 맞은 양반도 늙으셨는지 돈이 누룩머리를 앓는지. 얘야, 바늘기 좀 깨주련. 며느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혼잣말인지 주절주절 주절대며 38 두루막을 꾸미고 있던 홍씨가 허리를 펴면서 시종 말없이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바늘과 실패를 내밀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꼼짝없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걸 받으려고 하자 할머니, 제가 하면서 태임이가 얼른 가로챘다. 할머니 바늘기 깨는 건 늘 태임이 소임이었고 태임인 그 밖에도 눈썰미가 있어 할머니 옆에서 조각보도 모으고 토시 같은 것도 곧잘 만들 줄 알았다. 아까부터 며느리에 대해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생각한 바가 있는 홍씨인지라 바늘기도 못 깨게 한 게 못내 서운해서 바늘 대신 자신의 열 손가락을 있는 대로 고추 세워서 며느리 앞에 들이대면서 푸념을 하기 시작한다. 이 손끝 좀 보렴. 험하기가 꼭 다박솔처럼 가려운 데를 긁어도 시원하다 못해 핏줄이 서게 생겼으니 38 바느질이 아랑곳이냐. 만지기가 무섭게 부풀애기가 일어나니 어드럭커는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너희 시아버님은 내가 천년만년 무쇠인 줄 아시지만 속은 골고사가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있는 줄 아는. 여북해야 해마다 정이월이면
빨아만져 바느질까지 해서 집어넣어놔야 직성이 풀리던 겨울 바느질을 이제야 주물럭대고 앉았겠는. 방안이 후투하고 마당에 만개한 영산홍이 창호지를 은은한 노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는 머리빵아씨의 숨결도 후투했고 무릎 위에 사뿐히 깍지진 손가락은 뱅어처럼 유연하고 매끄러워 보였다. 그러나 콧날이 쏘고 입가가 오밀조밀하고 목이 상큼한 얼굴엔 차가울 것 같은 느낌 외엔 표정이라고는 없었다. 차가울 것 같은 느낌도 표정이라기보다는 만지면 차가울 것 같다는 일종의 질감이었다. 언년네한테 시키세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짤막하게 한마디 했다. 나직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너희 시아버님이 언년네가 바느질한 옷을 입으실 성심는 어린 반푼업치도 없어야. 어드렇게 그렇게 내 솜씨 하나는 잘 알아보시는지. 인연의 팔자가 타고난 영감복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러고 나서 홍씨는 속으로 아차했다. 청산과부 며느리 앞에서 늙은 게 금슬 자랑을 한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를 처음부터 잘못 길들인 것도 홍씨의 이런 자격지심과 관계가 있었다. 맏아들의 병은 보신만 잘하면 나을 수 있는 부족증이라고 했지만 인삼노경에 살모사를 끼니처럼 대놓고 보신을 해도 병은 하루하루 골수에 사무쳐 갔다. 부족증엔 부부 합방을 가장 금기로 쳐 결혼한 부부도 갈라놓는 걸 약보다 우선하는 게 마땅하거늘 시라도 받을 욕심에 장가를 들였으니 처음부터 며느리를 상전으로 받들 수밖에 없었다. 용케 신은 받은 줄 알았더니 낳고 보니 딸이어서 허탕을 치고 명제촉만 한 셈이었다. 한 번만 더 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고 천지신명님께 간절히 빈 보람도 없이 맞이는 태임이 도울 안에 부모를 앞서가고 말았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과부가 됐다면 속상할 때는 더러 구박도 할 수 있으련만 이건 번연히 과부 만들 줄 알고 데려온 며느리니 늘 떳떳지가 못해 눈치 보고 상전처럼 떠받들던 게 아주 굳어버렸으니 이제 와서 버릇 좀 고쳐봐야겠다고 아무리 별로 봤댔자 말짱 허사였다. 지금도 며느리한테 바늘기 하나 못 깨게 한 주제에 주착 없이 주절된 말이 행여 며느리의 울적한 심사를 건드렸을까 싶어 주섬주섬 주워 담기에 바빴다. 너희 시아버님이 나한테 못할 노릇한 건 말도 말아라야. 나처럼 서러운 세상 산 여편네도 드물다. 그 양반이 24, 내가 19에 혼인을 했으니 서로가 관연했고 난 모리꼬랭이가 어찌나 남 부끄럽던지 어드럭하든지 그저 쪽만이라도 찌고 싶었으니까 신랑이 가난한 건 안중에도 없더라. 우리 친정 역시 촌에서 근근히 살았으니까. 나 들어오고 이 집 참 무섭게 불어났지. 불 일어나듯 했으니까. 처음 시집 왔을 땐 시적골 김부잔에 서사로 있던 어른이 김부자 마음에 들어서 의주에 차인으로 나가 계시면서 참 김부잔에 돈도 많이 벌어주고 당신도 엄청 버셨지. 워낙 통이 큰 어른이라 조선 팔도 돈을 긁어 모은 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 대국하고도 장사를 하셨으니까. 홍삼이나 수달피 같은 걸 이 땅에 씨가 마르게 긁어 모아 대국 상인한테 팔면 부르는 게 값이라 5곱 10곱 장사가 된다더라. 당신이 몸소 북경까지 가보신 적도 있지. 배 타고도 가고 의주로 해서 강 건너도 가고 돈 버는 일이라면 만리길도 남 백리길보다 우습게 하는 양반이니까. 그러면 뭐라는 집엔 1년에 한 번 설에나 다니러 오시는 걸. 딴 집 차인들은 추석에도 다니러 오고 딴 핑계로도 집에 들르곤 하더라만 그 양반은 실수로도 그런 일이 없지 뭐냐. 그 지방에 소시를 두셨으니까 정부는 거기 두고 본가엔 그저 도리만 다 하신 것뿐이지. 그 양반이 도리를 저버리지 않아 그래도 아들 셋은 두었다만 생각하면 억울한 세상 살았지. 태임애비도 10월 생일이지만 둘째, 셋째 애가 왜 다 같이 10월 생일인 줄 알겠는. 다 설에 생긴 자식이니까.
더 낳고 싶어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며느리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했고 을에 그려더니 며느리의 말 수 없음에 이제 이골이 난 홍씨는 대꾸 같은 건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주절되는 거였다. 홍씨는 자기의 신세 타령이 며느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홍씨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며느리의 긴 눈꼬리가 상큼하게 곤두서면서 표정 없는 얼굴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며느리는 홍씨가 아들 셋 낳은 걸 마치 영감님과 생전 잠자리를 3번밖에 같이 안 한 증거처럼 말함으로써 의당 있음직한 며느리의 그 방면의 기가를 다독거려 보려는 속셈에 구역질을 느꼈다. 부족증이란 워낙 여자를 밝힌다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게 더 심해 죽기 며칠 전까지 그녀를 바쳤고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병적인 색정이 전부인 그녀는 혼자 되고 나서 10년이나 되지만 한 번도 그 방면의 욕종으로 남자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기 신세가 딱하게 된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자기 신세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옹골찬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남학신 소리와 쩌렁쩌렁 울리게 우렁찬 헛기침 소리가 났다. 천처만은 집안에서 굽이 높은 남학신을 신기 때문에 그 덜거덕 소리만으로도 인기척이 되고도 남으련만 안에 들 때는 꼭 그렇게 헛기침을 해댔다. 홍씨는 거의 매일 듣는 영감의 그 거창한 인기척에 번번이 질겁을 하게 놀랐다. 스스로를 안 차고 다부지다고 알고 있건만 영감한테만은 주눅도 잘 들거니와 경망도 잘 떠는 까닭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다만 며느리 앞에 민망할 따름이었다. 벌써 점심때 됐는 홍씨는 솜을 다도 뒤집으려던 38 두루막을 주섬주섬 접어서 밀어놓으면서 며느리 눈치를 살폈다. 며느리는 역시 대답 없이 새초롬하니 고개를 숙이고 일어선다. 천처만은 겨우 환갑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기골이 장대했고 눈빛이 섬뜩하도록 매서웠고 하관이 빠르고 턱이 날카로웠다. 은빛 수염에 덮여 한결 부드럽고 후덕해 보이는 지금까지도 홍씨는 19살적 어여머리하고 시집가던 날 처음 본 남편의 깐깐하고 정없어 보이는 인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양반이라고. 홍씨는 안에 들 때도 깍듯이 의간을 정제한 영감을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다. 만약 입 밖에 그런 소리를 냈다간 비웃음보다도 크나큰 욕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원래 벼슬아치나 소울의 새도가와 거미줄 만한 연줄만 닿아도 교만하게 자세하는 향반 따위를 우습게 nom보는 것은 개성 사람들의 대대로 물려받은 기질이고 전처만은 그게 좀 유난했다. 그가 밖에서 부리는 사환이나 서기 중 교활하거나 게으른 자에게 호령하는 말은 을의 양반 같은 놈이었고 더 변변치 않은 자에겐 양반만도 못한 놈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반에 대한 미움이 왜 그리 치열한지는 홍씨 분수로는 어림짐작도 안 가는 일이었다. 다만 홍씨는 영감이 안에 들어올 때도 행전치고 두루막 입고 갓쓰고 마치 스스로운데 나들이 하듯 들르는 게 아니 꼽고도 야속할 따름이었다. 젊어서는 타간의 이쁜 소실한테다 정을 두고 다니는 영감이다 싶어 그저 어렵기만 하더니 늙음하겐 또 의관의 위엄으로 마누라의 범접을 막는다 싶었던 것이다. 영감과 여태껏 3번밖에 합방을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맏며느리가 청상의 신세로 머리빵을 지키게 되고부터 영감은 한 번도 안방에서 잠자리를 한 일이 없었다. 남보다 큰 엄장이 작년처럼 씩씩하고 식탐이 한결같고 인삼즙을 장복을 하고 술도 인삼주 아니면 안 마시는 영감이 마누라를 소닥 보듯하니 도대체 그 기운이 어디로 뻗치는 걸까? 홍씨는 그게 안달이 나게 궁금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다. 멀리 천리박 의주에 소실을 두었을 땐 숨길 수도 있으련만 그걸 본가에 숨길 척도 안 한 영감이었다. 홍씨는 그런 영감이 미덥다기보다는 무서웠다.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데 한창 나이 때도 마누라 속이 볶이는 걸 조금도 헤아려 주려 들지 않았으니 영감 눈엔 아예 마누라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홍씨는 아직도 제법 앙칼진 부하가 끌어올랐다. 그러나 감히 영감 앞에서 내색을 못했다. 영감이 알아주지 않는 여자다움이기에 홍씨도 그런 걸 자신 속에 있다는 걸 내색할 수가 없었다. 영감이 콩을 팥이라면 팥이라고 따라 부르기만 할 뿐 아니라 팥으로 보일 수도 있는 홍씨였다. 영감이 홍씨한테서 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못 해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새 어쩐 일이시니까? 곁들이라도 차려올 일일까? 아니요. 김심은 작은 애내서 들겠소. 그 애한테 기니 일러둘 곳도 있고 해서. 근데 태임이 너 지금 뭐하는? 토시를 꿰매고 있는 태임의 앙증맞은 손놀림을 보고 있던 전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이 머리빵 아씨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빠져나갔다. 할아버지 토시 만들고 있어요. 누가 너더러 그런 거 하랬눈. 할머니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지저고리 짓는 것도 가르쳐 주신댔거들랑요. 쯔쯔,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바느질은 왜 허는? 썩 집어쳐라. 그리고 인자, 접대 내가 지전에서 들여보내준 종이는 어떡하고 쟤한테 저런 걸 시키고 있소. 어드렇게 그 많은 종이를 다음에서 글씨 공부를 시키니까. 영감은 제가 고추라도 하나 달고 나온 줄 아시나 본데 태임인 계집아야요. 시집가서 시부모 받들고 남편 수발들 공부는 공부 아니니까. 허, 왜 이리 말이 많소? 나 말 많은 거 이제 아셨시니까. 막내 며느리 볼 때 큰 부잣집 딸 데려온다고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하더니만 시상에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으시니까. 아무거나 할 줄 아는 걸 한 가지 해보라니까. 토시를 할 줄 안다더니 토시 한 짝을 온종일 소경 애 낳아 주무르듯이 주무르기만 하길래 자세히 보니 얼추 흉내를 내긴 냈는데 창구멍을 안 내고 다 꿰매버렸으니 제가 무슨 재간으로나 뒤집개시니까. 내 기가 막혀서. 이 송도 바닥에도 딸년을 그따위로 가르쳐 시집 보내는 애미가 있으니. 난요, 태임이가 끝장날까봐 누가 뭐래도 가르칠 건 다 가르쳐야겠습니다요. 홍씨의 항변은 구구절절 옳아서 전영감은 말문이 막힌다. 그렇다고 태임이에게 아녀자들이 익혀야 할 수공과 범절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굴뚝 같은 바람을 단념한 건 아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은 일찍부터였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홍씨는 손자가 아닌 게 섭섭해 영감에게 이름을 지어달란 부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갓난이라고 불렀었다. 태임인 거의 백날이 될 때까지 갓난이라고 불렸는데 그건 영감 역시 손녀의 장명에 무심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 고심했기 때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업문과 진서를 익히고 사계 치부법에 능통한 그였지만 선비만큼이야 유학에 깊지 못한지라 어질고 현석한 후비 태임태사의 고사를 만나기까지가 그만큼이나 걸렸던 것이다. 전영감은 말머리를 손녀한테로 돌렸다. 태임아, 글씨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어느 쪽이 더 재미있는? 다 재밌어요, 할아버지. 그럼 글씨 공부에 더 힘써야지. 글씨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집에 있는 이야기책이란 책은 다 3번, 4번씩 베낀거려. 홍씨가 마땅 참고 아니 꼽다는 듯이 참견을 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장지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시니까. 옷방에 태임이가 베껴서 쌓아놓은 이야기책이 그의 키보다 더 클 테니. 아이가 손재주가 있어서 글씨가 쭉 고른 게 주옥 같습니다요. 영감은 글씨 쓰는 일도 토시 꿰매는 일과 마찬가지 손재주로밖에 안 보는 홍씨가 마땅찮아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태임에게 그토록 글씨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건 단지 내간 편지 한 장이라도 흉잡히지 않도록 단단하게 쓰게 하고 싶어서 뿐만은 아니라는 데 대해선 스스로도 딱하게 여길 밖에 없었다.
영감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불효막심한 맏아들 때도 그랬었다. 둘째는 개성상인의 자제라면 누구나 겪게 돼 있는 길을 가게 했다. 세교가 있는 믿을 만한 상인의 전에 들여보내 사환으로부터 착실한 고된 상인 수업을 받게 한 연후에 그의 청포전을 물려주었다. 막내에겐 또 수만간의 그의 산포를 물려주기 위해 실한 종삼을 키울 수 있는 특수한 토양을 만드는 비법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시켰었다. 그런데 정작 마지에겐 그런 유형의 것을 하나도 물려줄 척을 안 했었다. 마지가 미워서도 병약해서도 아니었다. 병약해진 건 청년기로 접어들어서였고 어려서는 씩씩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한 아이였다. 그 총명함이 대견한 나머지 엉뚱한 걸 물려주려 했는지도 모른다. 영감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상제와 남다른 배포로 당대의 큰 재산을 이룩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아직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그 빈자리와 그 속에 손톱 밑에 가시처럼 깔치작거리는 울분을 물려주려 했음인가. 마지는 그걸 감당 못해 창백하게 콜록거리다가 마침내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그랬으면 됐지 그 자식이 남긴 핏줄에게까지 그가 지닌 빈자리의 해독을 끼치려 들다니. 그는 문득 아들도 아닌 계집애에 대한 자신의 무턱대고 가분한 기대에 불길한 예감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그걸 깨끗이 단념하지는 못했다. 아가, 그럼 앞으로 진서를 써보렴. 천자문을 떼었으니까 그냥 그리지만 말고 뜻을 알고 쓸 수 있겠는. 네, 할아버지. 아니 영감, 계집애를 명필을 만들어 뭘 어쩌자고 이러시니까. 한석봉이도 그 어머니는 떡쪽 고르게 써는 걸로 좋겠단 소리도 못 들으셨으니까. 전영감은 마누라한테서 명필 소리를 듣자마자 손녀가 되길 바라는 게 결코 명필 따위가 아니란 걸 알 것 같아진다. 임자 말이 맞소. 종이를 수백 권을 메워서 글씨 공부를 시켜봤댔자 잘 돼야 명필이지. 그까진 명필은 돼서 무엇하겠소. 학문을 익혀야지. 내 일찍이 갑인에서 어깨 너머로 겨우 동몽선습을 띈 것으로 학문이 끝났으니 손녀 하나 가르칠 자격도 없구려. 그렇다고 계집애를 서당에 보낼 수도 없고 독선생을 구해볼 밖에. 설마 온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왜 아니요. 내가 언제 임자한테 허튼 수작 갚디까. 민중전 또 나겠구랴. 홍씨는 기가 차서 겨우 한마디 빈정거리곤 되레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속으론 딸의 덕에 부원군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남. 아무리 손녀가 귀해도 중인 주제에 넘볼 일이 따로 있지. 저 양반이 혹시 망령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영감의 입에서 떨어진 불호령은 전혀 딴판의 것이었다. 말이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임이가 어떤 손주딸이라고 하필이면 민중전한테 비한단 말이오. 에잇 방정 맞은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그럼 상감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벼슬자리란 벼슬자리는 부르는 게 값으로 몽땅 팔아 치마폭 아래 챙기고 시아버지도 내쫓은 민중전보다 더 난 여자가 이 나라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주절주절 말은 많아도 한 번도 뼈대 있는 소리로 그에게 대든 적이 없는 마누라가 빈정거리기를 거듭하자. 듣기 싫어요. 민중전 얘기는 왜 자꾸 해요. 영감은 이렇게 벌어 화만 냈지 그가 태임이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했다. 그는 태임이가 이 나라 여자들과는 다르게 살길 바랐다. 이 나라 여자들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숙명적인 굴레에서 태임이만은 풀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여자들이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예배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미구의 여자들의 삶도 닮아지게 되리란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라 안팎의 감도는 심상찮은 풍운이 다만 왕의 성이 바뀌는 역성혁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과도
상통하는 그만의 현실 감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도 유별난 것이어서 섣불리 발설할 계제가 아니었다. 태임이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것은 민중전을 꿈꾸는 것보다 더 황당스러운 것이어서 환장을 안 하고는 발설할 일이 못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바느질도 잘할 테니까 다투지 마세요. 네. 태임이가 창구멍을 곱게 마무리한 토시를 얌전하게 폭에서 한편으로 밀어놓으면서 의젓하게 말했다. 11살짜리로 그닥 숙성하달 순 없어도 언동이 늠름했고 나긋한 어깨와 곱게 딴 윤기나는 머리꼬랑이와 희고 상큼한 목고개에선 여자다움이 향기처럼 은은히 풍겼고 애미를 닮아 단아한 얼굴에선 애미 닮지 않은 풍부한 표정이 생동하고 있었다. 전영감은 손녀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 가슴이 옥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외지에서 본 양인 남녀 생각이 났다. 그도 손녀를 그 양인들처럼 꼭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싶었다. 자신의 가슴으로 손녀의 가슴에 건강한 고동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오랑캐들 풍속 중에서도 가장 망측한 걸 흉내내고 싶은 자신의 속셈이 민망해서 그는 두어 번 허튼 기침소리를 내고 나서 말했다. 참, 둘째네 가는 길에 태임을 데리고 갈까 해서 들어온 길이요. 태임아, 할아버지하고 작은 집 가지 않겠는? 태임이가 발딱 일어나면서 입이 한박같이 벌어졌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따라가도 되죠? 네,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구라 말리겠는. 그렇지만 영감, 태임인 계집애야요. 태임 애비 키울 때 하시던 대로 앞세우고 다녀봤댔자예요. 그땐 남보기에도 좋았고 영감도 자랑스러우셨겠지만 지금은 청승 맞습니다요. 남보기에 세상천지에 손녀딸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청맹간이 늙은이로 보이고 싶으면 앞세우고 나가시구랴. 쯔쯔, 그 반지 빠른 입 썩 닥치지 못할까. 태임아, 어서 옷 갈아입어라. 이쁘지. 태임이가 냉큼 웃방으로 올라갔다. 영감, 나물에 뭐하 계시니까. 제 애미 버릇은 내가 망쳐놓았고 제 버릇은 영감이 망쳐놓으려 드니 서로 피장파장이죠. 태임이를 내가 망치다니요. 말벗이나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냉큼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태임을 앞세우고 전 영감은 집을 벗어났다. 집을 벗어나자 마음이 한껏 흔쾌하고 자유로워진 영감은 손녀를 얼르기 시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예쁘각시는 어둠에서 생겼는. 할아버지가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태임이가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친 재롱이었다. 전영감 아니라도 개성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쁘게 굴 때도 밉게 굴 때도 야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전영감은 문득 그런 야다리 말고 새로운 야다리를 태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진다. 태임아, 이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두어야 한다. 야다리는 그 옛날 고려가 이 송도를 소울로 하고 융성했을 때 수말리박 서역의 오랑캐들이 고려 임금에게 예물로 바치려고 약대를 몰고 와 메어놓았던 자리가 남아있는 다리란다. 약대가 뭔데요, 할아버지? 소문에 듣기론 등에 큰 혹이 달린 큰 짐승인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먼 길을 갈 수 있고 짐도 많이 싣는단다. 할아버지도 못 본 짐승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 안에 없는 짐승이니까. 약대는 새끼를 못 낳나 보죠. 새끼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받을 새 없이 야다리 밑에서 굶겨 죽였단다. 왜요? 할아버지, 불쌍하잖아요. 그땐 우리 고려의 힘이 그만큼 셌단다. 그래서 그까지 오랑캐들이 바치는 예물에 허겁지겁하지 않는다는 의젓함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지. 알겠는. 약대가 불쌍해요. 새끼를 퍼뜨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전영감은 계집애는 역시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테이메비의 소년 시절에도 같은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소년은 죽은 약대를 불쌍해하기보다는 지난 시대 고려의 거칠 것 없는 기상을 흠모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늘. 그는 쓸쓸한 심사로 지난날 약대 얘기 다음으로 소년에게 들려준 사해를 누비며 무역을 자유자재로 한 고려의 거대한 삼층배 얘기나 끊임없이 북방을 넘본 그 원대한 포부 얘기는 안 하기로 한다. 전에 먼저 들렀다 가자. 삼촌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정거리는 동해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이내 둘째 아들 부성이가 맡아 경영하는 청포전에 당도했다. 아버님 납셔시니까요. 서기하고 이마를 맞대고 상가지를 놓고 있던 부성이가 얼른 일어서서 영접했다. 너네 집에서 김심을 먹으려고.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둘째 아기 탐평채 솜씨 생각이 나더구나. 편수도 좀 장만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종상아, 너 후딱 안에 좀 다녀온. 피륙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반듯하게 감는 연습에 열중하고 있던 아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못 보던 애 아니냐? 아, 네 아버님. 새로 왔는? 아, 네 아버님. 어디 사는 네 집 자제냐? 아, 저 거시기. 어둠에서 본 듯한 얼굴이다만. 아, 네, 저 거시기. 이성이가 며칠 전에 소개해서 사환으로 들였습죠. 이성이는 산보를 하는 영감의 막내 아들이었다. 이성이가 소개했다면 새골 사람에 찾을 텐데 네 집 아들인고. 부성이도 종상이도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왜 대답을 못해? 어쩐지 많이 본 얼굴이더라니 내가 알아맞히련. 실은 저 거시기 새골 이생원 댁 있습죠. 그 이생원의 손잡벌 되는 뭐라고? 이생원 그 작자의 손자라고. 그 작자가 그 잘난 양반이 제 손자를 내 집 사환으로 보냈다란 말이냐. 전영감의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면서 풍성하고 부드럽던 수염이 노안 사자의 갈기털처럼 곤두섰다. 거기다 날카로운 눈빛이 분노로 이글대니까 무서운 형상이 되었다. 원래 새골 이생원 댁과 전영감이 앙숙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무섭게 노할 줄은 부성이도 뜻밖이었다. 고정하세요, 아버님. 언제적 이생원인데 생원님이 아직 살아계실 리가 있남요. 생원님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식구들도 풍지박산이 되었나 봅니다요. 저에도 타간에 나가 있던 생원님 막내 자손의 막내 아들이라니까 아마 종손은 저보다도 손이가 되겠습죠. 그래, 아직도 그 옛집에 남아있는 안식구가 파파 늙은 노파인 걸 본 적이 있느니라. 그 노파가 그 작자의 맏며느리일 테지. 그래도 그렇지. 그 도도하고 잘난 양반의 핏줄을 천한 장사꾼의 집 사환으로 들여보내. 양반이 썩고 영락해도 아주 고약하게 영락했구나. 그대 경편이 어디 지금 양반 찾게 됐남요. 우리네와 다른 양반 채통이 남아있다면 안식구들이 치마를 외로 입는다는 것밖에 없을 거려. 모르는 소리. 양반님네들이란 누덕치마도 외로만 입으면 바로 입은 비단치마를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맹랑한 족속들이지. 약간 누그러진 듯한 분노가 다시 타오를 것 같은 기미를 보이자 종상이가 얼른 심부름을 가려고 했다. 너 이놈, 개 섞어라. 전영감의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종상이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로 고개를 돌리고 나를 똑바로 봐라. 종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닮았어. 그 작자와 쏙 빼닮았어. 전영감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무시무시해졌다. 태임이가 겁먹은 얼굴로 할아버지의 두루막 자락에 매달렸다. 전영감은 천천히 종상이한테로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론 턱을 받쳐들었다. 애티가 가시지 않은 갸름한 얼굴에 어딘지 기품 같은 게 서려 보였다. 눈지도 맑고 순해 보였고 눈썹이 수추로 그린 듯 짙고 뚜렷했다. 이생원의 눈썹도 그랬었다. 소년이 와들와들 떨었다. 겁낼 것 없다.
나를 똑바로 봐라. 그렇게 겁먹은 눈으로 보지 말고 힘껏 노려보란 말이다. 알겠는? 원수처럼 노려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노려보란 말이야. 이 못나빠진 양반의 새끼야. 멱살을 잡은 영감의 손에 힘줄이 솟고 눈알이 무섭게 불그러졌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런 험상에 부성이는 가슴이 섬뜩했고 종상이는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부릅뜨기는커녕 종상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괴었다. 벼랑간 비단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로 태임이 울부짖었다. 할아버지, 그만해. 저 애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제발. 저 애가 불쌍해요. 천첨한 영감은 종상의 멱살을 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태임이가 잡은 두루막 자락을 모질게 뿌리쳤다. 부드득 솔깃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태임이가 나동그라졌다. 아버님, 왜 이러시니까? 고정하십시다요. 네, 아버님. 뜻밖의 사태에 놀란 부성이가 뒤늦게 이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대결에 끼어들었으나 말뿐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대서 직접 뜯어말릴 엄두도 못 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엄하게만 당한 깐으론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하던 그 보기 좋던 수염이 가닥가닥 곤두서서 노안 사자대가리 형상을 하고 으르렁대는 모습에 부성이는 가위를 눌리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공포감은 전영감도 마찬가지였다. 종상의 멱살을 잡지 않은 전영감의 다른 한 손의 5손가락이 쇠붙이처럼 비정한 살기를 띠고 천천히 종상이의 미간으로 뻗쳐갔다. 영감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종상이의 싱싱한 눈알을 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그러면 안 돼. 그 일은 이 어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필사적인 자제력이 그의 손을 조금씩 떨게 했고 전체적으로 그를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는 고독하고 귀기 어린 긴장 상태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부성이는 그의 어린 사환이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우선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에 침이 다 바짝 타들어가면서도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처럼 보여 바스락 소리라도 내면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저만큼 나동그라졌던 태임이는 겁도 없이 이번엔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두 팔로 죽자꾸나 얼싸안고 앙칼진 푸념을 했다. 할아버지가 나빠요. 부리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한테 인심 잃지 말라고 글강외듯 하시던 할아버지가 어드럽게 삼촌네 사환을 때리시니까. 그 아이가 뭘 어드럽게 잘못했다고. 태임아, 입 닥치지 못하겠는. 방구리만한 계집애가 사작스럽긴. 부성이가 태임을 나무라면서 전영감의 눈치를 보았다. 전영감의 쏘는 듯한 눈길과 갈기털처럼 곤두선 수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에이! 전영감이 탄식 같기도 하고 포효 같기도 한 큰 소리를 내뱉으면서 뒷발길질로 태임을 뿌리쳤다. 동시에 종상이의 멱살도 스르르 놓았다. 종상이의 짙은 속눈썹 끝에 맺힌 눈물이 풀끝의 이슬처럼 가련해 보이는 게 전영감의 엄청난 분노를 멋쩍게 만들었다. 전영감은 울먹이는 종상이보다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태임이 더 마음에 걸렸다. 태임은 저만큼 물러나 있건만도 영감은 아직도 손녀가 행전친 종아리 위를 온몸으로 악착같이 엉겨붙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런 감촉은 어쩌면 영감이 그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여리디 여린 연민의 정이 부시시 살아 움직이는 낌새일 수도 있었다. 내 아비 이름을 대렸다. 이윽고 전영감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자 숫자입니다요. 종상이가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생원의 손자만으로도 참기 어렵거늘 문수의 아들이라니 해괴한 일이로다. 천처만은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추연해졌으므로 미처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부성은
아버지의 노여움이 너누룩해진 줄 알고 그 사이에 얼렁뚱땅 종상이를 피신시킬 궁리부터 했다. 종상아, 뭘 우물대고 있는? 휘딱 안에 다녀오라니까. 아버님 납셨으니 김심 장만하라고 정갈하고. 내친 김에 아주 진도중 어른 전에도 다녀오려무나. 어제 새만 우수리가 들쭉날쭉하니 도중 어른께서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여쭈고 온. 덤벙대지 말고. 진도중 어른 전까지 가려면 작은 개울을 몇 번 건너야 하는지 아는. 부성이는 이렇게 별로 급하지 않은 용건을 주섬주섬 궁색하게 꾸며대서 종상이를 내보내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아버지의 유별난 노여움에 대한 호기심을 구태여 감추려 들지 않는다. 아버님, 어쩐 일이시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건 생전 처음 뵙습니다요. 더군다나 고 쬐끄만 아녀석한테. 애비가 잠깐 망령이 낫더랬나 보구나. 천처만은 아들의 얕은 호기심이 더 이상 빌붙을 여지 없이 짧고 쌀쌀하게 말하고 나서 슬며시 태임이를 끌어당겼다. 언젠가 이 아이한테만은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정말 내가 망령이 난 건지도 모른다는 섬찟한 생각이 들었다. 그건 계집애 따위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전처만의 태임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 입 밖에 내서 말한 적은 없지만 이 나라 여자들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다만 여자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굴레로부터조차 태임이만은 자유로워지길 바라지 않았던가. 그런 태임에게 그의 일생을 고달프고 외롭게 몰고 간 그만의 굴레를 물려주려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운명의 열쇠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혈육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미련으로 속이 깊숙하게 쓰렸다.